네, 6월 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지방선거 끝나고 이제 계속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문 대부분 이 비슷한 소식 다뤘던데 전해주시죠. 예, 민주당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신문들 기사가 일면에 실려 있었습니다. 세 가지 신문 준비했는데요. 제목을 먼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위에 나와 있는 동아일보 63대 145 참패, 기초까지 흔들린 민주당이라고 제목을 뽑았습니다. 기초단체장 결과를 비교하면서 작년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또 이어진 대선, 지선까지 민주당이 3연패를 했다고 썼습니다. 한때는 이 총선을 통해서 180석을 차지하며 20년 집권론까지 언급했던 민주당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다음 경향신문은 민주당이 믿음을 잃었다라면서 지지층에게도 심판당했다고 제목을 뽑았습니다. 대선 때까지만 해도 지지층이 결집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일방 독주식 개혁이나 반성 없는 태도 등을 보면서 투표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다른 당 후보를 지지하는 등 지지층이 이탈했다고 봤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서울신문도 민주당이 오만했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민심이 민주당의 레드카드를 날렸다라고 제목을 썼는데요. 그러면서 환골탈태 수준으로 쇄신을 하지 않는다면 2년 뒤 총선에서 의회 권력마저도 뺏길 수 있다는 전망이 현재 나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 일단 여러모로 위기인 거는 확실해 보입니다. 예.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사실 이 경향신문 기사랑 이어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광주 지역의 투표율이 이번에 굉장히 많이 안 나왔어요. 예. 네, 원인이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중앙일보에서 분석한 내용인데요. 일면에 보는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지난 2018 지방선거부터 2020년 총선, 그리고 2022년 대선,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 투표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광주 지역이고요. 그 이전까지를 보면 전국 투표율과 거의 비슷하거나 또 전국 단위 투표에서는 더 높은 수준을 기록했던 광주였는데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37.7%로 전국 투표율보다 크게 낮은 모습이었습니다. 예. 전국 최저치이고요. 역대 이 광주로 봐도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10명 중에 4명도 투표를 안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역대 주요 선거에서 광주 투표율이 40%를 넘기지 못한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광주를 포함해서 전남, 전북 광역단체장, 민주당에서 당선이 되고도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호남 유권자들이 민주당을 향해서 침묵의 회초리를 들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했는데요. 실제 유권자들 인터뷰도 몇몇 실려 있었습니다. 예. 기권을 함으로써 달라지지 않는 민주당에 경고를 하고 싶었다라거나 아니면 난생 처음 보수 후보에 투표했다, 이런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예. 대선 때는 80%를 넘었는데 지방선거 때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네요. 그렇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압승을 했습니다. 여당 상황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예, 그 여당 상황도 한번 살펴보면 벌써부터 차기 이제 당권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예. 하고 있었습니다. 이 다음 큰 선거는 2024년 총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총선에서는 당연히 이제 공천권을 가지게 되는 당대표 누가 될 것인가, 이 부분에 국민의힘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동아일보에서는 크게 윤핵관, 또 이준석, 안철수 삼각구도라고 평가를 하고 있었는데요. 네. 먼저 이준석 대표와 관련해서는 당초 지방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임기를 모두 채우지 않고 조기 사퇴할 것이다라는 시각이 많았었다고 했는데 예. 이번에 혁신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한 걸 보면서 이거 당분간 물러날 뜻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현재로서는 나오고 있다고 했고요. 예. 이전에 제기됐던 성상납 의혹에 대한 징계 결과가 이제 선거 이후에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조기 전당대회 가능성에 대한 언급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한편 이번에 함께 치러진 보궐선거로 원내에 다시 복귀한 안철수 의원의 영향력이 얼마나 커질지도 주목이 된다고 했는데요. 당대표 경선, 당원 투표 50%, 여론조사 50%로 진행이 되는데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여론의 압도적 지지가 있으면 안철수 의원이 당권을 거머쥘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기 대선 주자급이 공천권을 쥔 당대표 자리에 오르게 되면 당정 갈등의 불씨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당 안팎으로는 다소 경계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윤핵관을 중심으로 당이 재편될 거라는 분석이 적지 않다고 했습니다. 예. 당대표를 뽑을 시기가 되면 여기서 또 윤심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어요. 서울에서 오세훈 시장이 이제 모든 구에서 이겼는데 네. 구청장이 다 국민의힘 소속은 아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지방선거는 뭐 시장부터 구청장까지 이른바 같은 정당을 찍는 줄 투표 성향이 강하다고 평가가 되어 왔는데 실제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처음 당선됐던 2006년 때 상황을 보면요. 당시 한나라당이 25개 구청장 자리를 모두 다 싹쓸이 했었고요. 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압승했던 2018년에는 민주당이 서초구만 제외한 24개 곳, 24대 1이었죠. 모두 차지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일보는 이번에 국민의힘이 내심 20곳 이상을 기대했다라고 봤는데요. 실제 결과는 17대 8로 나왔습니다. 예. 즉 시장 선거에서는 오세훈 후보에게 투표하고도 구청장은 민주당 후보를 찍으면서 줄 투표하지 않았다라는 건데요. 민주당은 두 가지 이유를 크게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 민주당의 현역 프리미엄 전략이라고 했는데요. 실제 민주당이 이번에 승리한 8곳 중 7곳은 현직 구청장이 출마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이 송영길 후보에 대해서 갖는 거부감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평가가 나온다고 했고요. 예. 한편 국민의힘은 이런 결과를 보면서 겸손 모드를 취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결과가 실제 여론에 가깝다라고 본다면서 잘하지 않으면 2년 뒤 총선에서 우리 역시도 심판받을 수 있다. 이런 분위기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저희가 10대 후보들 소개를 해드린 적도 있는데 보니까 10대 시의원이 생겼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동아일보가 총 4명의 당선인을 주목하는 기사를 썼는데요. 위에서부터 한 명씩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정원호 성동구청장 당선인 가장 위에 나와 있는데 방금 얘기했던 이 서울구청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한 곳 중 한 곳입니다. 예. 57.6% 득표율을 보였는데 서울에서 민주당이 승리한 곳 중에 가장 득표율이 높았던 곳이었고요. 네. 이로써 서울의 유일한 3선 구청장이 됐다고 했습니다. 인물 경쟁력을 증명했다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네. 두 번째가 말씀하신 10대 시의원인데 국민의힘 천승아 고양시 의원 당선인입니다. 출마 가능 연령이 낮아지면서 이번에 여러 10대 후보가 도전을 했는데 그중에서 천승아 고양시 의원이 헌정사상 첫 10대 시의원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주목이 많이 되고요. 예. 세 번째 나온 이 인물은 서울 강서구청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김태우 당선인입니다. 김 당선인은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당사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조국 저격수로 불려왔습니다. 그런 김 후보가 민주당 텃밭으로 여겨지던 서울 강서구에서 승리한 점에 주목을 했고요. 예. 마지막 네 번째 인물은 장충남 경남 남해군수 당선인인데 영남권 기초지방자치단체 70곳 중에서 민주당 소속으로는 유일하게 당선됐다는 면에서 주목했습니다. 재선에 성공을 했는데요. 이번 선거는 국민의힘 박영일 후보와 2018년에 이은 재대결이었습니다. 장 당선인은 군수 시절 달성한 성과들을 내세워서 표심을 얻으면서 지난 대결 때보다 표차를 2배로 늘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이렇게 지방선거 내용 살펴봤고요. 다음 소식, 우크라이나 관련 소식 좀 보겠습니다. 오늘 우크라이나 관련 소식은 아닌 거죠? 예, 우크라이나와도 관련이 있는데 대만을 둘러싼 이제 갈등이 고조가 되고 있으면서 그와 관련한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충돌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최근에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일본 언론과 인터뷰를 한 게 있습니다. 유사시 대만에 미군을 파견할 가능성이 있냐라는 부분에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위기로 발언을 했고요. 예. 또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도 비슷한 언급을 하면서 당시에는 실언 논란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는 단순히 실언으로 보기는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한국일보는 전쟁이 벌어질 경우를 가정해서 기사를 썼는데요. 대만에 상륙하려는 중국의 시도와 이를 저지하기 위한 미국의 첨단 전력이 맞붙으면서 규모의 전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지상군 중심이었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와는 달리 공중전 또 해상전까지 모두 다 펼쳐질 수 있다고 봤고요. 이 대만이 섬이라는 특성상 대규모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우려도 전하고 있었습니다. 예. 인도적 퇴로가 마련되기 어렵다는 내용이었고요.
또 이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 것이라고 봤는데 선박과 항공기의 이동이 대규모 통제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세계 반도체 4강 중 하나인 대만이 봉쇄가 되면 세계 반도체 대란이 더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부디 이 전쟁으로 흘러가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네, 브라질전 관련 기사네요. 피파 랭킹 1위의 벽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브라질전 끝나고 여러 측면에서 평가하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어느 정도 전력 차는 예상이 됐었기 때문에 네. 다소 어조는 침착한 분위기였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현란한 삼바춤에 넋이 나간 상한벌이라고 제목을 썼는데요. 전방 압박, 공간 활용, 침투 등에서 브라질 선수들의 차원이 높았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추구해온 빌드업 축구의 약점이 노출됐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제 브라질과 상대 전적은 1승 6패가 됐는데요. 어제 4골차 패배가 이 브라질과 붙은 A매치 기준으로는 가장 큰 점수차라고 했고요. 예. 영국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손흥민 선수의 활약도 기대가 많이 됐는데 손흥민 선수로까지의 연결 자체가 어려웠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벤투 감독은 이 경기를 마치고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실수가 있었다면서 많은 것을 보완해야 한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손흥민 선수는 브라질의 벽을 실감했다면서도 실망하지 않고 월드컵까지 잘 준비해 나가겠다고 인터뷰했습니다. 어제 경기장에는 6만 5천 명에 가까운 관중들이 모였는데요. 평가전이었기 때문에 그 특성상 결과에 안타까워하는 분위기보다는 브라질 선수들의 화려한 플레이를 감상하는 분위기가 많았습니다. 예. 자, 이제 앞으로 6월에 3번의 A매치가 더 남았습니다. 점점 더 나아지는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월드컵 앞두고 평가전이니까요. 많이 네.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